네, 모두양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개혁의 꿈을 가진 중상주의자 북학파 중에 한 명이죠. 박제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 한국사 그 시험을 볼 때, 조선 후기 때 어떤 그 개혁에 관련된 그런 시험 문항이 제법 나오죠. 물론 이 조선 후기 때 개혁 군주 그러면 뭐 정조를 우리가 항시 이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 바로 그 정조 시기 때 활동했던 이 소위 그 북학파 4인방 이렇게도 나오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뭐 박지원, 뭐 박제가, 뭐 홍대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소위 이용후생, 즉 나라의 어떤 국부를 갖다가 무역과 또 뭐 상업 이걸 갖다가 많이 키워서 나라를 갖다가 부국강병원에 일조를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이런 PT를 그런 걸고 했던 그 시절, 즉 정조 시절 때 활동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제가죠. 자, 박제가는 자 한번 영정사진이 나오네요. 박제가. 자, 박제가는 이 서월 출신입니다. 서월. 그러니까 서월은 뭡니까? 서자와 얼자의 준말이 서얼이죠. 그래서 서자는 본첩 말고 첩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서라 그러고, 또 부인이 소위 노비에서 또 태어난 사람을 얼이다. 그래서 서얼. 그래서 서자와 얼자는 조선시대 때 많은 신분적인 제약이 많았죠. 과거 시험도 제대로 못 보게 하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이제 많았던 이 시기에 정조가 개혁을 부르짖을 때 소위 그 서자, 얼자도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왜 안 쓰느냐? 그래서 서얼을 갖다가 신분 타파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일대 센세이션을,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큰 반항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박제가죠. 자, 이 박제가가 이제 이 청나라 때 어떤 그 사신에 갈 때 그 수행원으로 따라갔었어요. 가다 보니까 그 청나라의 문물을 쭉 보니까는 이미 이전에 이 만주라든가 뭐 이런 중국 오래된 시절에 유행했던 그러한 이 소위 문화죠. 여성들의 어떤 머리 모양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의 이런 의상, 특히 여성의 어떤 복장, 이런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지금 여성들은 지금 도대체가 이 머리, 이때 당시에 조선 머리의 유행이 뭐냐면은 남자 머리 같은 걸 이렇게 모아서 길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머리 위로 올리는 뭐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조선 시대의 어떤 여성들의 어떤 머리 헤어스타일이었다 그래요. 이건 너무 불편한 거죠, 우리가 봐도. 그래서 이런 건 빨리 없애야 된다. 이미 중국에는 그런 거 없어진 지가 한창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조선에는 이러한 풍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부터 하나씩 없애자.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우리는 정체 상태에 있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 청나라의 어떤 문물이라든가 이런 배울 건 배우자 해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든 책이 바로 뭡니까? 북학의죠. 그래서 이 북학의의 어떤 북학의가 이제 뭐 1권 2책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쭉 이제 서술이 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무역 관련 그런 내용일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떤 육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갖다 실어 나르는 것보다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상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위로 가고 아래로도 가고 외국도 좀 무역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물자를 갖다가 대량으로 받아오고 또 대량으로 우리가 판매할 때 우리의 물자가 넉넉해지는 것이지, 이렇게 육지에서 말에다가 필요한 물품 싣고 소 달구지에다가 이렇게 물건 실어서 어느 세월에 물품을 공급하고 어느 세월에 수입하느냐,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또 정조한테 급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조께서는 이런 북학의를 읽고 이거 옳다, 그래,
한번 이 어떤 내가 믿고 뽑았던 이런 이 소위 북학파 이런 신하들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정조께서는 이런 북학의를 지었던 이 박제가를 비롯해서 이때 당시에 소위 규장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험 공부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규장각. 이 어떤 역대 임금들의 어제라든가 또는 서적 이걸 갖다가 아주 편찬 작업 또 정리 작업 그다음에 각종 이 정책 사료를 갖다가 총집합해서 브레인들을 갖다가 총집합해서 한 나라의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그런 소위 이 종합기획부서 같은 것을 만든 거죠. 여기에 바로 중심 인물들이 바로 이 박제가를 비롯해서 또 이 유득공, 이덕무 뭐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이 정책을 폈던 거죠. 지금 이 박제가를 비롯해서 지금 유득공, 이덕무라는 인물이 지금 제가 잠깐 얘기해 놨는데 이 사람들도 다 공이다 서자, 서울 출신들이죠. 자, 또 박제가 하면 또 우리가 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이때 박제가 또 뭐라고 또 외쳤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풍수지리서가에서 이 어떤 부모님의 묘가 아주 명당 또 흉지 이런 걸 잘 가려서 이걸 갖다가 이장하는 그런 풍습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있는 거 탈탈탈 털어가지고서 부모님 묘를 갖다가 또 이장을 하고 또는 저쪽가 아주 명당짜리인데 우리 땅은 아니야. 하지만은 거기에다가 우리 부모님의 묘를 갖다가 이장시키면은 후손들이 길이길이 번영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위 점을 보는 거죠. 이런 풍수지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땅 주인 몰래 산소를 갖다가 옮기는 이래가지고 나중에 땅 주인이 보니까 웬 산소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여기 막 소송이 걸리고 그랬던 것이 바로 요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박제가가 하는 얘기는 뭐냐? 아니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뼈밖에 안 남았는데 뭘 이걸 또 옮기고 또 여기서 길흉화복을 찾느냐? 이거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거 없다. 그런 것도 없고 우리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여기에 너무 진을 빼지 말아라. 이건 하나의 미신에 불과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돌아가시면은 정말 우리 이제 한 곳에다가 잘 묘지를 갖다가 조성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어떤 풍습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풍수지리설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또 정조한테 또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이때 당시 말해서 공동묘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산이 있고 또 어디가 있으면 이렇게 뚜문뚜문 묘가 있는데 이걸 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묘지를 제안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박제가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공동묘지 조성을 제안했던 인물이다. 이런 건 한국사 이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분명히 있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최초의 공동묘지를 조성을 제안했던 인물이 바로 박제가다. 자, 이 정조 때 그래서 이렇게 이 박제가를 비롯해서 이 소위 검서관, 그래서 규장각에서 이게 일을 했던 브레인들이죠. 소위 아주 이때 당시에 이덕무라든가 이덕무 같은 경우에도 이거 상당히 이 조선시대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문에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고, 유덕공은 우리 또 한국사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초로 발해의 역사를 갖다가 심층 이 연구를 해서 발해는 우리나라의 역사다라고 해서 발해고라는 그런 책을 또 저술했던 사람이 유덕공이죠. 다 서울 출신들이죠. 서자 출신들. 그래서 이때 이 박제가의 스승님이 박지원인데 그 열하일기를 지은 분인데, 이 박지원을 필두로 해서 이 이덕무, 유덕공을 갖다가 이 박지원 이 산하에 다 제자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서로 어울리고 또 이게 이 많은 정책 토론을 했던 거죠. 이때 당시에 박제가가 탑골, 지금의 종로 3가죠. 탑골 파고다 공원
그 주위에 살았는데 이 주위에 이동무, 유득공, 뭐 서이수이라고 있어요. 서이수는 제가 한번 사진을 좀 올리려고 그랬는데 영정 사진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동무, 유득공, 또 박제가, 그리고 사진, 이 영정은 올리지 않았지만 서이석까지 합쳐서 사검석간 해서 어떤 정주의 특별 캐스팅에서 지금 같으면 연봉도 엄청 많이 받았죠. 자, 이것이 바로 규장각 그런 그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이 정조가 이러한 이 소위 이 사검서관들의 어떤 정책 그러한 것을 갖다 받아들이면서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랬던 거죠. 물론 이때 당시에 이 박제가를 비롯해서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위인들이 많죠. 이를테면 뭐 정약용 같은 인물들도 바로 이때 당시에 활약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고, 여하간 이 정조 임금은 정말로 역대 그 개혁군주 중에서 가장 발군의 그 개혁 정치를 실현을 했던 그런 임금이죠. 하지만 정조는 뭡니까? 49살에 너무 요조를 했죠. 자, 이렇게 정조가 요조를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정조의 이 어떤 지원을 받았던 이 소위 그 북학파, 중상주의 또는 이용 후생 학파, 이런 이 개혁의 이런 그 이 시너지가 정조의 죽음으로 이게 다 그냥 깨구장 다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정조가 죽은 다음에는 바로 뭡니까? 순조가 즉위를 하지만 이때부터는 뭡니까? 세도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내가 그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뭔가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개혁의 주인공들이 일찍 죽어. 이게 뭔 종아인지 모르겠어요. 참 운도 없어요. 조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인조시대 때 그 소현세자도 청나라에 볼모로 갔지만 그 청나라의 그 문화와 과학, 이걸 갖다가 받아들여서 그 인조의 뒤를 이어서 그 임금으로 지겠다면은 우리나라의 역사는, 물론 역사는 가정법이 없지만은 바뀔 확률이 매우 높았던 거죠. 세월이 흘러서 영조 이후에 정조가 다시 한번 개혁의 이 발동을 걸었지만은 정조의 또 이런 죽음 때문에 이 밑에 있었던 사검서관을 비롯한 훌륭한 하고 유능하고 어떤 나라의 부국강병을 생각하면서 했던 이런 이 젊은 신진 이런 그 이 유능한 사람들이 결국은 또 한 번 좌절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동안 농상공, 그래서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그래서 농사를 갖다 국가의 국시로 했고, 상대적으로 상인이나 이 장인들, 물건 만드는 사람들은 천실했던 이런 그 조선 4대부의 문화 속에서의 어떤 그 차별, 이런 것이 이때 다 이것이 거쳐져야 되고, 이것이 거쳐진 다음에 그 다음 차기에 그 왕이 또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 정책으로 이어나갔더라면은 우리나라는 뭔가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지가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정조의 죽음으로 인해서 개혁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뭔가 정책을 피려고 그러면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육조 판서들, 즉 한 나라를 움직이는 이런 고위직의 이런 사람들이 포진돼서 이것이 정책을 갖다가 제안을 해서 이것이 정책으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결국 거기까지 못 가게 된 거죠. 이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그냥 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정조시대 때 북학파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그런 그 인물 중에 한 명, 물론 여기 유독궁, 이동무 아까 나왔지만 이분들도 이렇게 주인공으로 내세울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북학의 책, 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고 또 뭡니까? 무역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더 물자를 갖다가 풍성히 쓸 수 있다. 이 박제가 또 이 얘기를 또 했어요. 우리가 근검 전략 그러는데 근검 전략이라는 것은 물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략을 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는 전략하는 것 자체가 없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우물을 비겼죠. 우물은 퍼내면 우물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물을 계속 퍼내면 우물이 나오는데 우물을 방치하게 되면 우물이 말라버리죠. 자, 그러다 보면은 뭡니까? 결국은 상인과 장인들을 갖다가 키우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천실을 하다 보니까는 그
도장공이라든가 어떤 상인들이 어떤 그런 것이 능력 발휘가 안 돼서 이것이 도태가 되는 그런 결과를 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 부국강병 또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용후생 중상, 즉 그 이 상업을 중시를 하자고 외쳤던 그런 박제가가 너무나도 그리울 뿐입니다. 자, 오늘을 어떤 좌절된 개혁, 정주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박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